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나 또는 자기 전, 운동하는 등 이렇게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지나간 사건이나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은 또는 발전하는 상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짐을 하는데요. 오늘 만나게 되는 책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의 원인과 과정을 그려주며 우리의 습관을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뜻밖의 심리학, 인간관계, 사랑, 자아성장 등 인생의 과제를 심리학으로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통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지은이 류시안, 옮기니 원영경, 펴낸 곳 다연. 프롤로그. 8살 때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당시 나는 영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미국 생활 초반에는 정말이지 하루가 1년 같았다. 부모님이 모두 출근했기에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나처럼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할머니와 내 컴퓨터가 나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컴퓨터는 외롭고 낯선 타향에서의 유년 시절을 함께해준 좋은 친구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유년 시절은 일종의 훈련 기간이었다. 외로움을 직시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능력을 갈고 닦는 훈련. 게다가 코딩은 냉정함을 기르는데 확실히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나 버그로 다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때 화를 내거나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류가 나면 그저 오류 코드를 토대로 침착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실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버그로 여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인생을 사는 건 코딩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처음에는 분명 온갖 오류 코드가 제동을 걸겠지.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 훗날 나는 전 세계 각지의 천재, 기재, 귀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미국의 건국 역사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이 학교에서 나는 전통 사상과 선진 사상이 부딪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매일 목격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끝없는 지식의 낙원이었다. 내가 낙원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자타공인 학교 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이 학교를 지식의 전당이 아닌 낙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 조가 그랬다. 그는 그야말로 전천후였다. 학교 대표 육상팀에 몸을 담았고 댄스파티 단골 DJ였고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학생회와 동아리를 이끌었다. 성적이 과 톱도 아니고 모든 과목에 뛰어난 만능형 천재도 아니었지만 그는 학교의 진정한 명물이었다. 요컨대 조처럼 학교의 간판 스타로 불리는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좀처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꽉 찬 일과표에 쫓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생긴 다크서클을 일종의 훈장쯤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조 같은 학생들은 마치 분신술이라도 쓰듯 꽉 찬 일정을 여유롭게 소화했다. 한 번은 조에게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해? 그러려면 아침에 완전 일찍 일어나야겠다. 조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거야. 남들이 밤에 파티 갈 준비를 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안 돼, 일찍 잘 거야 라고 말해. 일찍 자야 해 가 아니라 일찍 잘 거야 라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뭘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기 자신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뭐뭐 해야 해 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뭐뭐 할 거야 라고 의지를 다지는 거지. 정말이지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닌가? 그가 말한 경지에 아직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하려 노력한다. 인체는 불완전한 기계다. 모든 기계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최적화된 사용 방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책도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문득 심리학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그럼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도 자신의 적응 능력을 키워 우리 모두가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가 된 셈이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심리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 방침으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8살의 나는 인내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18살의 조는 내게 주도권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으며 38살의 나는 아이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모든 연구를 마친 후 나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88살이 되어도 사람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게다가 그 변화의 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되리라는 걸 말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부디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당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 류시안. 챕터 1. 심리학을 통해 배운 사람 읽는 기술. 2009년 주요 서점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이 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읽었을 책. 바로 조 네버로와 마빈 칼린스의 FBI 행동의 심리학, 말보다 정직한 7가지 몸의 단서다. 전직 FBI 요원이 밝힌 특별한 기술을 배워 자신도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당시 이 책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그러나 다양한 행동과 비언어적 표현의 숨은 뜻을 분석한 후 정작 저자가 한 말은 이랬다. 1990년대부터 반복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 변호사, 임상의학자, 경찰관, FBI 요원, 정치가, 교사,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등 대다수의 사람이 거짓말을 간파해내는데 결국 운과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하기란 동전 던지기를 하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 대목을 읽고 낚였다고 생각한 이가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직업윤리를 드러낸 저자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이는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마구 규정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표면적인 기술만으로 사람을 경솔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흔히 심리학자라고 하면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 속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린다. 설마 싶겠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나를 관심법의 달인쯤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 심리학 전공이라니 대단하세요. 그럼 사람 마음도 훤히 꿰뚫어 보시겠네요. 이럴 때 농담이 통할 것 같은 상대라면 나는 목소리를 깔고 드라마틱하게 대답한다. 그럼요. 하지만 직업윤리상 절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설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물론 이런 농담이 항상 먹히는 건 아니다. 내 연기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리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그 후로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명성 착각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로 거짓말을 하면 들킬까봐 불안해지는 것도 바로 이 투명성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 덕을 보는 대표 직업이 바로 FBI 요원과 정신과 의사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거라는 보편적 착각 때문에 어느새 자신의 속마음까지 털어놓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학문을 통해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쌓았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로써 남보다 거짓말을 더 잘 간파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빠르게 포착해내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유연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는 자부한다. 무엇보다도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감정이입 능력과 감성지수 EQ를 높여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또 보호색을 발동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타인의 속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볼룸 댄스를 추듯 스텝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상대를 리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훈련을 통해 자아인식을 높여라. 기본적인 행동 관찰법을 이해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훈련에 돌입할 차례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타인 또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자아인식이 필요하다. 자아인식이란 자신의 직감을 점검하고 감정 반응을 되돌아보게 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에 스스로 반박을 가하게도 만드는 일종의 반성 능력이다. 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적합한 소통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한때의 감정에 편견을 결론으로 둔갑시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뜻 듣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눈을 감고 방금 전 동기를 만났다고 가정했던 그 교차로로 다시 돌아가 보자. 현재 당신은 제3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당신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옷차림은 어떠한가?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 그린 자신을 소위 자아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을 가히 인간의 가장 훌륭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설하고 이제 다시 상상으로 돌아와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대학 동기를 발견한 시점으로 가보자. 당신은 그녀에게 반가이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당신을 본체만체 하는 것도 모자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분명 당신 쪽을 향한 것 같은데 말이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상대에게 반가움을 표현했는데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으니 분명 실망감이 들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대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를 못 본 걸 거야.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시력이 안 좋은데 때마침 안경을 안 쓰고 나온 게 아닐까? 분명 이쪽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린 것 같은데 설마 나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걸까? 방금 전 상상 속 공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 장면을 보고 또 느낀 듯한 감정 반응이 생겨나는데, 우리의 대뇌는 이러한 감정 반응을 토대로 단서를 찾아 상대의 의중을 추측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 반응이 올바른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능력은 생존을 위한 능력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어 주변의 적을 구분해낼 수 없었다면 인간의 명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의 소심함 역시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본능 중 하나인 셈이다. 문제는 각자의 성격과 생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품게 되는 의심 또한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신이 다소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봐놓고도 못 본 채 하는 게 분명해. 인상까지 찌푸리던 걸 보면 날 보고 싶지 않은 걸 거야. 내가 그렇게 비호감인가? 라는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스스로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어 뭐 괜찮아, 나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라는 주관적 결론에 도달해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할 확률이 높다. 어쩌면 다음 모임에서 그녀를 만나더라도 일부러 냉대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결론이 100% 옳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방금 날 못 봤나 보네. 내가 불러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큰 소리로 상대의 이름을 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따른 상대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신 쪽을 바라봤다가 이내 당신을 알아보고 환한 미소를 지을 테니 말이다. 그 후의 일은 안 봐도 비디오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당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달려가 인사를 건넬 테고, 그럼 그녀는 반가움에 당신을 꼭 안아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안 그래도 방금 누가 나한테 손을 흔드는 것 같았는데 햇빛 때문에 제대로 못 봤거든. 근데 그게 너였구나. 네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얘. 어떤가? 그녀의 찌푸린 얼굴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리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 소통에 능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자아인식 능력을 높이는 훈련은 필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의 배경이나 현재 시간, 장소,
주변 인물 등 환경적 요소를 두루 고려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타인과 교류할 때의 나를 관찰해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 리샤오롱.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 모든 대화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아쉬움을 안고 다락방을 떠나야 하는 순간은 오게 마련이다. 이럴 때 대화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나와 너라는 단어 대신 우리를 사용해보라. 예컨대 다음에는 네가 즐겁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 대신 다음에는 우리 모두 즐겁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명사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우리라는 표현은 대화 당사자가 이미 같은 층의 다락방에 같은 세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면 상대에게 다음과 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잊지 말자. 나와 그 이야기들을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와 함께 이번 대화의 요점이나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기억해 두면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금 친숙함을 불러일으키는 둘만의 비밀 언어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이 언급한 지난번 대화의 키워드에 상대는 10중 8구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유쾌함을 느낄 테니 말이다.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으로 비계를 세우면 언제 어디서든 상대가 이야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상대에게 받은 다락방의 열쇠를 잘 활용해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과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좋은 인간관계라는 도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소통의 방법은 시 공간을 초월해 넓어져만 가는데 그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다. 그만큼 타인의 마음의 다락방에 들어갈 기회가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반적인 대화를 프로그램 진행하듯 듣기 좋게 감동적이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기분과 일상을 물론 우리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타인이 자신들의 이야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의 작은 집을 커다란 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의 삶에 다가서며 이봐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삶에 다가서며 아 너 여기 있었구나 라고 가볍게 감탄하는 사람이다. 레일 라운즈.